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가 무죄 면소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은 9년여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전 또 반전 끝에 최종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9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뿌리까지 보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시 과거에 이제 김학의 차관이 소위 말하는 실세라고 했었던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어떤 것들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나왔고요. 어떤 사안들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실형이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파기가 되고 파기한 것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오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속보가 먼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로 방한하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내일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 직접적 도전인 북핵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중국의 이른바 사드 관련 산불 이란 주장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사드 운용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8월 말쯤이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심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다시 무죄 판결을 내린 거고요. 이 판결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증거가 진술에 굉장히 의존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물 공여자가 이제 청탁의 대가로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그동안 하다가 법정에 출석해가지고는 청탁의 대가라는 식이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법정 증언을 하기 전에 검사가 해당되는 이제 증언을 할 증인을 직접 접촉을 했었고요. 접촉에 대해 따라서 면담을 한 다음에 증언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적인 증인을 만나가지고 소환을 해서 그런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진술의 정확성과 압박 혹은 그런 부분 허위성에 대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재판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소 이후에도 주요 증인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소위 관리 증언과 관련돼서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증거가 오염됐다라고 봐서 네. 해당되는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유죄의 핵심적인 증거인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9년여 만에 모든 혐의가 나왔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 이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혐의 관련돼서는 모든 것들이 종결됐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최초의 수사의 적정성과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부분들, 당시에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수사와 기소의 과정 그리고 공소 유지의 과정에 있어서 검찰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사건들도 현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명품 쇼핑 플랫폼입니다. 반란이 5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든요. 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유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입니다. 때로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두 차례에 의해 해킹 공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객 정보 100만 건 이상의 것이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그 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관리자 계정 페이지 그 계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정을 타고 유출이 됐다라고 일단은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수집 주체로서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피해자들한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 그리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억 원대의 과징금이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네.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쇼핑 플랫폼이나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과징금 부과 사례 중에서 높은 편은 맞고요. 다만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이 이제 160건, 160만 건 가까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 규모를 봤을 때는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주의를 소홀히 했고 그리고 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며 그 이역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문제가 또 됐던 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피해자들한테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는 고지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고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이 안 됐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1차, 2차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이거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고지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는 거고요. 또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불충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 주체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용 관리자 계정은 미리미리 삭제를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기술적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에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고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술적, 물리적, 법적 조치들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만 놓고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주요 공격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레드팀이라고 하죠. 예. 한마디로 이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거기에 따라 개선하는 것들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이런 유출 피해가 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떻게 알리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법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의 선택이 아니라요. 그냥 알려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고 더 큰 신뢰 손실을 막는 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16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보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 피해자들한테 피해 배상을 하게 되어야 하고요. 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과거 사례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그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한테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반란해서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에서 담배 튀김이 나왔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대응도 문제가 됐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튀김인데 담배가 네네.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중대한 비위생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이물질이 혼입이 된 것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비위생 사고로 봐가지고 식품위생법상 이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왜 혼입이 됐고 이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할 것인지 그런 태도로 나왔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점포에서 그것이 뭐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피해자의 전술에 따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게 담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먹어봐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 고객 쪽에 굉장히 뭐랄까 압박성 발언까지 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중대한 부위생 사고가 나도록 어떻게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 대응에 있어서도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다고 하자 사장님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우선은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면은 신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 정지 처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이물질이 특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해서 이 식품위생법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사안에서는 15일 처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위반 횟수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물질이 혼입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요. 예. 결국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 일반적으로 내려지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바로는 해당되는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폐업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혼입 과정이 해당되는 점포의 조리 과정에 있었는 건지 아니면 원재료 과정에서 있었던 건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비위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장이나 본사 측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그러면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로 인한 뭐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보통은 적절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이것이 한 점포의 조리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유통망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